여기 한국어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영어 교사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틀린 러더포드예요. 저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링컨 고등학교로 출근해서 똑같은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초록색 눈은 언제나 반짝이고 있었죠. 깨끗한 셔츠에 다림질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교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책상들이 완벽하게 줄을 맞춰 놓여 있었고요. 수업 계획서들은 깔끔한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항상 맨 뒷자리 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 선명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요. 벽에는 셰익스피어나 마야 안젤루 같은 유명한 작가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저도 교실 앞쪽에 제 자리가 있었죠. 그 화요일 오후도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햄릿의 유명한 연설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라로 시작하는 그 연설 있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수백 번도 더 해봤어요. 학생들이 언제 헷갈린 표정을 지을지도 알고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 웃을지도 알고 있었어요. 10대들에게 셰익스피어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는 방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화이트보드에 중요한 단어들을 쓰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 수업 시간에 계속 자고 있던 마르쿠스가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아래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오는 소리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대박, 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글씨 쓰는 걸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세 번째 줄에서는 에나벨이 친구 사라에게 쪽지를 건네고 있었어요. 사라가 그걸 읽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헐, 사라가 작게 숨을 쉬며 말하고 있었어요. 또 그 이상한 소리였어요. 이건 스페인어도 아니었어요. 프랑스어도 아니었고요. 저는 두 언어 다 할 줄 알거든요. 이 소리들은 제게 완전히 낯선 거였어요. 수업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신비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몇 분마다 다른 언어 같은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단어들은 영어에는 없는 음악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어요. 숙제에 대해 물어봤을 때 케빈이 손을 들었어요. 케빈은 절대 손을 드는 일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반에서 가장 조용한 남학생이었어요. 에세이 마감이 금요일 맞죠? 그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진짜? 그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단어였어요. 도대체 제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장 나쁜 건 제 학생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깨어있는 것 같았어요.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몇 시간이나 걸려서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도 아니었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수업 끝을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평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낯선 소리들의 합창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마리아가 자기 시험 점수를 보며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진짜 레전드네. 톰이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단어들이 나비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나비들 말이에요. 제 주변 어디에나 있었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나간 뒤에 저는 빈 교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화이트보드 마커의 익숙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영원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책상으로 걸어가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제 학생들을 이해하는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의 은어도 알고 있었고요. 학생들이 듣는 음악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학생들을 웃게 하고 무엇이 학생들을 짜증나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 교실에서 제가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날 들었던 모든 이상한 단어들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한국어로 굉장하다 또는 놀랍다는 뜻, 헐, 한국어 놀람 표현, 아이고, 한국어 감탄사, 아이고와 같은 의미, 진짜 한국어로 정말이라는 뜻, 한국어였어요.
이 모든 단어들이 한국어였던 거예요. 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르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막막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점심을 항상 혼자 먹는 조용한 여학생 에밀리 생각이 났어요.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안 하는 케빈 생각도 났고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하던 마르쿠스 생각도 났어요. 내일은 또 그 아이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내일은 또 학생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교실 앞에 서야 했거든요. 가르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감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무서움과 혼란 아래 깊은 곳에서 호기심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 한국어가 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 음악 같은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노래처럼 말이에요. 제 교실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턱을 들고 어깨를 쭉 펴고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밤새 잠 못 이루며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그 한국어 단어들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때 유행하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학생들이 쿨 빈스라고 하거나 완전 랜덤이네라고 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건 충분히 기다리면 언제나 사라지는 거였어요. 교무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커피는 쓰고 뜨거웠어요.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맛이었죠. 수학 선생님인 사이먼 블랙우드가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어요. 안녕, 사이먼. 그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가 종이 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애들이 미치게 만들고 있어, 케이틀린. 어제 시험 시간에 반 애들이 무슨 외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 채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외국 노래요? 응. 뭔가 경쾌한 비트 있는 노래. 한국 노래인 것 같더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신나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가슴속에서 조그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교실만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 한국어 현상이 감기처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데릭 페인이 평소처럼 거대한 커피컵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항상 폭발하는 실험을 하고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둘 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우리와 함께 앉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겪고 있는 한국어 열풍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데릭이 웃으면서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 그거. 전에도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 마법사 영화 시리즈에 완전히 빠져있던 때. 기억해? 아니면 뱀파이어 얘기를 계속하던 때 있잖아. 이것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야. 한 달만 기다리면 다른 걸로 넘어갈 거야. 그의 말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맞았어요.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쉬 메이린이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쉬 메이린은 저희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를 턱선에 맞춰 날카롭게 자르고 있었어요. 저희들처럼 지저분하거나 피곤해 보이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오늘은 알록달록한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종이들을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어요. 안녕, 쉬. 제가 인사했어요. 방금 학생들의 한국어 열풍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모두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쉬메이린의 표정이 아주 진지해졌어요. 돌아서서 저희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어가 진짜 세계 언어예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거든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한국어는 그냥 오락거리예요. 오락거리라는 말을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중국어가 미래에 더 실용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그냥 잠깐 관심 갖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유행을 무시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더 들고 있었어요. 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쉬 메이린이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냥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제 확신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로 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메인 복도로 곧장 가는 대신에 식당을 통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몇몇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를 봤어요. 에밀리는 제3교시 반의 조용한 여학생이었어요. 긴 검은 머리를 항상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그 아이가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음식 위로 몸을 구부리며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자기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에밀리가 다른 학생 4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정말로 웃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본 적 없이 밝고 생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가까이 걸어가면서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같이 먹어요. 그 아이가 그룹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의자를 그 아이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도시락 가방을 열어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에밀리가 뭐라고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볼 수 있었어요. 그 2개의 한국어 단어로 외로운 세상에 우정을 불러들인 거였어요. 계속 걸어갔지만 발걸음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과학실 근처 복도에서 또 다른 걸 봤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었어요. 케빈이 거기 있었어요. 제 수업 시간에 절대 말하지 않던 바로 그 케빈 말이에요. 울고 있는 어린 학생 옆에 서 있었어요. 그 꼬마는 9학년 정도로 보였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케빈이 무릎을 꿇고 책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어린 남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케빈이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케빈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들을 수 있었어요. 울던 아이가 케빈을 올려다보며 눈을 닫고 있었어요. 케빈이 그 아이의 책들을 다시 가방에 넣어주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함께 복도를 걸어갔어요. 모퉁이로 사라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목이 말랐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별것 아닌 유행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어 표현들이 제 학생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혼자 있던 에밀리가 이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누구와도 거의 말하지 않던 케빈이 낯선 아이를 위로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부엌 테이블에 다시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어 단어의 뜻만 찾아보는 게 아니었어요. 숫자와 사실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학교의 한국어 수강 인원 3년 만에 38% 증가, 한국어 학습 지속률 70% 이상,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 학생 수 다른 어떤 언어보다 빠르게 증가. 밝은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였어요. 노트북을 닫고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가르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제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언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바깥에 서서 열 수 없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어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아침 6시에 화장실에 서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는 잠 때문에 헝클어져 있었고 초록색 눈은 피곤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 하나를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리게 나왔어요. 혀가 입 안에서 두텁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말할 때처럼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신 뚝뚝 끊어지고 이상하게 들렸어요. 다시 시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틀렸어요. 틀렸다는 걸 들을 수는 있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일 동안 몰래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볼륨을 아주 작게 해두고 있었거든요. 기본 문구 목록을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숨겨놓기도 했어요. 마치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요. 가장 힘든 건 이상한 소리나 어려운 발음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 실수를 고쳐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영어 문법이나 발음으로 어려워할 때 정확히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선생님으로서 해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렸어요. 제 교실에서 한국어를 말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화이트보드에 안녕하세요를 큰 글씨로 쓰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밑에 영어로
헬로라고 썼고요. 제 글씨가 긴장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깔끔한 선생님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1교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 한국어 단어를 바로 눈치챘어요. 서로 팔꿈치로 찌르며 칠판을 가리키는 걸 봤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굿모닝, 클래스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요. 평소에 항상 한국어 소리를 작게 내던 마르쿠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끔찍한 실수였어요. 저는 교실에서 전문가여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본 단어도 발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마르쿠스는 제가 직접 시키지 않으면 절대 손을 드는 일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러더포드 선생님,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안녕하세요처럼 들려요. 너무 뚝뚝 끊어서 말하고 계세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제 수업 시간에 자고 있던 학생이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물어봤어요. 마르쿠스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더 좋아졌어요. 세 번째 줄에 앉은 사라가 말했어요. 제가 학생이고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웃으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몇 분 동안 반 학생들이 제 한국어 발음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참을성 있게 제 실수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마치면 환호해 주었고요.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단어를 반복하게 해주었어요. 가르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겸손해진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2주 동안 더 많은 한국어 문구를 배웠어요. 감사합니다를 연습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도 배웠는데 굿바이라는 뜻이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산을 오르는 것 같았지만 학생들이 매 걸음마다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장 선생님과 다른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회의실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긴 테이블 끝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모두 거기 있었어요. 사이먼, 데릭, 쉬 메일인, 그리고 역사과의 마크 스미스까지요. 차트와 통계가 들어간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 노트북을 설치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십 장 프린트해 왔어요. 미국 전역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도 있었고요. 학생들의 참여도와 문화 이해에 관한 데이터도 있었어요. 모든 게 수업 계획서처럼 깔끔한 폴더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파일을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클릭해봤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됐어요. 노트북 화면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입이 말랐고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연구, 모든 준비, 모든 용기가 협조하지 않는 컴퓨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교실로 도망가서 영원히 숨고 싶었어요. 그때 나탈리 강이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났어요. 나탈리는 저희 학교 학생 IT 도우미로 일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조용한 자신감과 어떤 컴퓨터 문제든 고칠 수 있는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실로 살짝 들어와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러더포드 선생님, 어제 학교 서버에 백업 파일을 저장해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의 손가락이 제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초 만에 제 발표가 다시 나타났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화려한 색깔로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탈리가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도와준 거였어요. 제 성공을 신경 써주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긴장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법을 아는 마크 스미스가 회의실 뒤에서 말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자기 백성들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 학교의 소통을 개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선생님들이 웃었어요.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성장에 관한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어 학습이 어떻게 학생들의 공부 습관과 우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외로움에서 인기 있는 아이로 변한 에밀리의 변화에 대해 얘기했어요. 케빈의 새로운 자신감과 친절함에 대해서도 말했고요. 하지만 제가 나눈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계획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2주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들로 가득한 회의실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 학생들이 저를 가르쳐주고 있고 너무나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언어는 그냥 단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말을 끝냈을 때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험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말했어요. 방과 후 한국어 수업 하나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껑충껑충 뛰고 싶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해냈어요. 시도해볼 수 있도록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한국어 열풍이 단순한 유행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언어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교실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깔끔한 수업 계획과 높은 기대치를 가진 영어 선생님 케이틀린 러더포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롭고 어렵고 멋진 걸 배우는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복도에서 들리는 한국어 단어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배우는 게 기대됐어요.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은 3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만에 모든 자리가 찼어요. 한 주가 끝날 때쯤에는 50명이 더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긴 이름 목록을 바라보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교실이 이제 달라 보였어요. 한글 차트가 셰익스피어 포스터 옆에 걸려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한국어 문구들이 영어 문법 규칙들과 함께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요. 교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숨을 참고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 몇 번의 수업은 마법 같았어요. 평소처럼 교실 앞에서 가르치는 대신 학생들과 함께 원을 만들고 앉았어요. 에밀리가 한국어 가족 단어들을 설명하는 걸 도와줬어요. 마르쿠스는 모든 사람에게 1부터 10까지 세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케빈은 일반적인 문구들과 함께 쓰는 손동작을 보여줬어요. 제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할 때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다른 학생들이 발음을 맞추면 환호해줬고요. 자신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실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에너지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교실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어요. 학교 주차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고요. 왜 자기 아이들이 스페인어나 중국어 같은 쓸모있는 언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는지 묻고 있었어요. 패터슨 부인이 그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은빈 머리를 가진 키 큰 여성으로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항상 발언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다문화 발표회 밤에 시위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인가요? 제가 참석해야 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따지듯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있나요? 그분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불과 몇 달 전 제 생각과 똑같았거든요. 한국어를 그냥 유행 정도로 치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배울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다문화 발표회 밤이 미룰 수 없는 기말고사처럼 다가왔어요. 학교 강당이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무대 조명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나누고 있던 급식 음식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고요. 제 한국어 학생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발표를 연습했지만 의심스러워하는 어른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격려해주는 그부들과 나누는 것과는 달랐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손이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전통 한복을 입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려한 비단이 그 아이를 동화 속 공주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둘 다 고맙다는 뜻이지만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격식을 차린다고 했어요.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 정도의 공손함을 통해 존중을 가르치는지 보여줬어요. 마르쿠스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어 가족 단어들을 시연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어에서는 형과 동생을 다른 단어로 부르거든요. 할머니도 엄마 쪽 할머니인지 아빠 쪽 할머니인지에 따라 다르게 불러요. 그 다음에 케빈이 무대에 올랐어요. 모든 교실에서 뒤로 숨어있던 조용한 케빈 말이에요.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짧은 연기를 했어요. 때로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고요. 때로는 내가 여기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의 연기가 너무나 부드럽고 진실해서 관객석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불평하러 온 학부모들이 눈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꾼 순간은 학생들이 함께 공연할 때였어요. 전형적인 한국 식사 장면을 보여줬어요. 한 학생이 음식을 내는 척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에밀리가 이 문구가 단순히 잘 먹을게요 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음식을 준비해준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걸 기른 농부들에게 고맙습니다. 이 식사를 위해 드린 노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학부모들이 제 학생들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요. 에밀리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한복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시위를 조직했던 패터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전혀 몰랐어요.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잘 먹겠습니다가 어떻게 음식을 해준 사람을 존중하는 건지 설명할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런 종류의 존중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던 메이린도 발표 후에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에 존경이 담긴 채로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 작은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도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6개월 후 저희 교육청이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들의 모델로 만들었어요. 근처 교육청의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수업을 견하고 오고 있었어요. 신문 기자들이 제 학생들을 인터뷰했고요. 제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훨씬 큰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인정받는 것이나 신문 기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보물은 제가 매일 교실에서 보는 것이었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외로운 여학생이 아니었어요. 새 학생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도와주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제 영어 수업 시간에 자곤했던 마르쿠스는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과외해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찾은 거였어요. 케빈은 영어 은유와 한국어 감정 표현을 섞은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조용한 지혜가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학생이 될 만큼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제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왜 처음에 선생님이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줬어요. 어느 날 오후 변화된 제 교실에 서서 벽에 붙은 한국어 문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은 사랑이라는 뜻이었어요. 꿈은 꿈이라는 뜻이었고요. 희망은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이것들은 그냥 외국어 단어가 아니었어요. 문화를 넘나들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수줍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찾도록 돕는 도구였고요. 존중과 친절함을 보여주는 선물이었어요. 마커를 들어서 화이트보드에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썼어요. 오늘의 목표 연결을 통한 이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들어오면서 영어와 한국어가 아름답게 섞인 채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새 학생의 발음 연습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친구에게 문법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케빈은 조용히 시공책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이제 항상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더포드 선생님. 그들이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답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에 다리를 놓을 만큼 용감한 학습자로서 말이에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케이틀린 러더포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